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국 경제 쪽 분야하고 주식시장 분야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대담 나누실 분 모신 분이 찐닝 선생님이시라고 그 중국 주식의 전문 유튜브 찐중투를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전 KB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 이번 시간에 크게 두 부로 나눠가지고서 일부에는 그 제20차 공산당 그 당대회 이후에 그 시진핑 3연임 결정되고 나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주시장 전망 쪽 이런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지난달인가요? 그 16일부터 22일까지 있죠, 지난달에. 네. 일주일 동안에 그 제20차 그 중국 공산당 그 전국 대표회의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그 당 대회 기간 중에 자주 그 등장했던 용어가 그 사회주의 현대화로서 강대국을 추구를 하겠다. 네. 그다음에 중국의 현대화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고품질의 그 발전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가 전면 건설의 최우선적 임무다. 네.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3연임의 정치적인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이 3연임 이후에 추구할 그 경제 정책 방향,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궁금한 게요. 한국 분들 입장에서 그 TV에서 10월 23일 새 지도부가 공개됐잖아요. 네네. 즉, 시 주석이 3연임도 기정사실화됐고, 그걸 보고 한국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외신 보도 보게 되면은 산임 연임이 굳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 연임 끝나고 나서 과연 시진핑 씨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이제 놀라운 건 없었는데, 그래도 또 막상 결정되고 나니까 이게 중국 체제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거는 그 지도부 6인방인가요? 상무위원들. 네. 그분들이 그 반대파하고 지금 골고루 섞여 있을 그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완전히 시진핑의 그 측근들. 네. 일로 구성돼 가지고서 완전히 일종의 그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할까요? 그걸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당대회 전에는 아무래도 기사화 되기에는 뭐 3년임, 뭐 독재, 뭐 집단 체제, 그런 키워드가 기사화 되기 쉬운데, 저는 사실 2018년에 중국의 헌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네. 사실 그때 원래 중국 헌법에 국가 조석과 부조석은 최대 1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그럼 10년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이 한 문구를 2018년 3월에 헌법 개정하면서 뺐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3년임은 상당 부분 기정사실화됐다. 그래서 당대회 전에 기사화되고 막 시끄러운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의외롭지도 않았고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정치적인 의미랑 중국이 향후 추구할 방향성을 이번 당대회 연설문에서 찾아보면,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3연임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외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생각은 그 6명의 그 지도부 핵심 인력들이 물론 다 시진핑 밑에 예전에 부하했던 사람이라서 과거에 뭐 여러 파별들이 섞어서 그런 집단 체제가 없어졌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단순히 이번 지도부 출범을 보고 과거의 집단 지도부 이런 체제가 없어졌다. 이제는 독재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아무리 그분들이 과거 이력을 보면 뭐 시진핑 밑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해서 능력이 인정받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 14억, 한국도 5천만 인구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와 관련된 사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싱크탱크나 어떤 정책 제정에 힘쓰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근데 중국은 14억 인구인데 이 뭐 시 주석 1명 또는 그 6명을 포함해서 7명이 모든 걸 다 정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중국 정부 산하의 발계위, 즉 발전과 계획위원회는 거시적인 그 장기 정책을 제정하는 기관에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네. 또 제조업이랑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는 공신부가 있고, 또 사회 문화랑 관련된 사회과학원이 있고, 그리고 이공계, 자연과학, 과학기술이랑 관련된 이런 거시정책 제정기관, 싱크탱크는 또 과학원이 있고, 그래서
그 연임이나 어떤 지도부 체제 그 인원들이 파별이나 그거로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어떤 기본적인 사회주의나 이런 집단 지도 체제에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지만 누가 헤드가 되고 누가 그 밑에 기업으로 따지면 임원이죠. 회장이랑 임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수위 조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질문하신 정치적 의미는 이게 제가 당대회 그 연설문 분량이 한자로 3만 자가 넘어요. 이거를 자세히 다 정독해 봤는데 네. 크게 보면 구성이 이데올로기,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사명, 경제 건설, 네. 교육, 법치, 문화, 복지, 친환경, 국가 안전, 국방, 그리고 일국 양제, 조국 통일, 세계 평화, 당 관리 체제. 이것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아까 최 선생님이,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빈도가 아주 높게 나온 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 네. 아마 많은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체제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국 이런 단어에 대해 아마 반감이 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오늘 세미나는 경제와 증시에 초점을 두는 거라서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 너무 이데올로기나 그런 고정관념이면 그거를 좀 삭제까지는 아닌데 그거를 좀 옆에 두고 좀 경제랑 증시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고 뭐가 중국식 현대화라면 다 같죠. 뭐 서방의 그 발전을 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국방, 외교, 뭐 과학기술, 문화, 뭐 통화 여러 가지 그 나라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게 이게 현대화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 현대화는 아무래도 이 세상에 사회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현대화고, 그러면 중국식 현대화. 사회주의 나라도 중국이 있고 뭐 베트남이 있고 비중은 적지만 아직은 사회주의 나라이지만 또 나라별로 또 차이점이 있잖아요. 공통점도 있지만. 그래서 사회주의 현대화인데 중국식이다. 그러면 중국식이랑 다른 사회주의 나라랑 또 좀 구별하는 거죠. 특히 90년대 초반에 구소련의 붕괴가 있었고 그런 실패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로 가자. 그러면 중국이 5,000년 역사가 있지만 지금의 중국은 1949년에 건국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이번 당대회 연설에서 강조한 거는 이게 두 개 100년 목표, 두 개의 100년 목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중국 공산당, 중국은 단일 정당제잖아요. 그래서 네. 당이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당이면 중국 공산당. 그래서 이 두 개 100년 목표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이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100이면 2021년, 작년이 100년이에요.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은 그 시진핑 국가주석 연설에서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서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샤오캉에 달성했다. 샤오캉이라는 거는 한국으로 치면 좀 평범한 중산층, 먹고 살고 좀 평범한 중산층 느낌. 그러면 두 번째 100년 목표는 아까 1921년에 당 창당이라고 했잖아. 창당. 네. 그러면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건국이 됐어요. 네. 그러면 플러스 100년이면 2049년. 대충 하면 2050년. 한 21세기 중엽이죠. 그래서 이번에 강조한 거는 지난 100년 동안 샤오캉 사회를 전면 달성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100년. 그러면 이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중국식 현대화. 이거를 강조했어요. 네. 근데 100년이면 또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또 요 100년을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적으로 좀 건설을 한다. 그리고 2035년부터 2049년까지는 좀 그거를 더 강화해서 현대화 강국으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 빈도 높게 나타난 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결국 2049년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앞으로 한 30년 정도.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뭐가 중국식 현대화냐. 그러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거는 현대화는 서방 사회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그런 공통적인 현대화를 말하고 네. 경제나 국방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국력. 뭐 중국식 현대화는 첫째는 단일 정당제이기 때문에 당의 영도를 확고히 가자. 이거는 헌법에도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뭐 서방이나 한국 분들이 뭐 중국 공산당이나 체제에 대해 좀 반감을 가지신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헌법에 정해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전이나 그걸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중국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헌법에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 두 번째는 중국 특징, 중국의 현실적인 사정에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토면적이 크고 14억 인구 많고 또 빈부격차, 뭐 지방 지역 격차도 크고 이거. 그리고 공동부유. 네. 중산층들이 좀 몇 억 생겼는데 이제 그 공동부유를 통해서 중산층을 더 늘려야 되는. 그래야 국력이 강화되니까. 네. 그리고 경제를 발전해서 물질적인 문명뿐만 아니라 중국은 또 중화 민족의 그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질적인 발전이랑 문화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같이 가자. 네. 그리고 또 그 2년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탄소 중립을 유엔 총회에서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탄소 중립이나 자연 공생, 친환경 요거도 같이 간다. 네. 그리고 평화 발전. 네. 그래서 중국식 현대화는 키워드로 하면 중국共产党 영도 플러스 중국의 실질적인 특징 그리고 공동부유 플러스 물질 정신 문명 플러스 자연 공생 플러스 평화 발전. 네. 네. 제가 너무 이런 걸 강조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한국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 틀을 잘 잡아주셨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오늘은 경제가 그 주제니까 네. 이 3만 여자가 넘는 당대회 연설에서 경제랑 관련된 문구가 이렇게 있어요. 방금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최우선 임무다. 네. 근데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슬로건이나 정책이나 그거를 인식할 때는 요 문장도 중요하지만 그 전의 버전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거랑 같게 나왔냐 아니면 그래서 5년 전에 19차 당대회 즉 2017년 당대회에서는 경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중국 경제는 고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네,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양적인 성장 플러스 질적인 성장 전환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20차 당대회에서는 고성장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고 고품질 발전은 최우선 임무다. 네, 그런 수위 조절이 느껴지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 당대회 연설에서는 어떤 체제적인 정치적인 의미도 강하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과거처럼 그냥 단순히 뭐 박리담의 양적인 성장 그거보다는 네네. 이제는 좀 더 고부가가치, 뭐 첨단 기술 이런 고품질. 이게 중국어가 고품질이라서 한국어에서는 고품질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런 표현을. 근데 중국어에서 고품질은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자체가 좋아지는 거. 하지만 이거는 당 연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과학 기술, 하이테크,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전체적인 질의 향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도 일주일 동안 벌어진 거를 지금 네. 짧은 시간 안에 다 망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네.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공동부유. 네. 그게 생각이 나네. 공동부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다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자. 네. 뭐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 공동부유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그리고 중국도 이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 단계 앞서 나가려면은 그 공동부유라는 개념,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공동부유는 사실 제가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뭐 사상이나 그런 그 필수 과목 교재 안에 뭐 샤오캉 사회, 공동부유, 뭐 사회주의 건설 이런 단어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뭐 이게 뭐 새로운 단어인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하지만 나라든 정당이든 시대 발전이나 처한 단계에 따라서 요 단계는 요런 슬로건을 쓰고 그냥 그 단계나 발전 상황에 맞춰서 이제는 과거에는 샤오캉이라는 단어가 그 주로 사용됐는데 이제부터는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더 키워드가 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샤오캉 사회는 기본적으로 아주 평범한 중산층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 근데 그거는 2021년까지 달성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공동부유로 가자. 중국이 14억 인구지만 지금 1인당 GDP가 1.2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의 5분의 1, 일본의 4분의 1, 한국의 3분의 1. 근데 올해는 최근에는 특히 그 킹달러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지만 대충 중국의 1인당 GDP, 중국은 경제 규모가
미국의 75%에 달해서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2위지만 그거를 14억 인구로 제하면 1인당 GDP는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발전하는데. 그래서 공동부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중산층, 기본적인 중산층들의 비중을 더 늘리고 방금 말씀하신 빈부격차, 지역별 격차 그런 거를 좀 줄여서, 물론 거기에 돈이 필요하죠. 줄여서 14억 인구 중에 중산층들이, 평범한 중산층들의 비중을 그 인구 구조나 빈부격차 구조를 할 때 그 항아리 그림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항아리 중에 중간에 있는 그 비중을 좀 더 크게 하자. 그래야지 1인당 GDP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국력, 그리고 공동부유를 뭘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1차 분배가 있고 2차 분배가 있고 3차 분배, 1차 분배는 잘 아시는 월급, 뭐 인센티브, 정상적인 노동으로 금전을 바꾸는, 그 2차 분배는 정책적으로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그 독과점을 규제하고 뭐 사교육 뭐 그 규제하고 게임 산업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공동부유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1차 분배 외에 2차 분배는 뭘까요? 그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독점이라든지 불법, 부정 경쟁 이런 거를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거를 규제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수입을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분배는 거기에서 또 연장선이 생겨서 작년에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그 독과점 네네. 플랫폼 규제할 때 행정처벌 벌금도 했지만 그게 일단락되고 나서 이 이름 될 만한 플랫폼 기업들이 뭘 했냐면 순이익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내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무슨 공동부유 기금을 해가지고 이걸 사회에 반환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관계를 뺏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금을 수많은, 심지어 어떤 기업은 1년치 순이익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공동부유 기금, 이거를 다 정부 차원에서 사실 그 의지에 따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공동부유를 하려면 뭐 중산층의 복지나 그런 거를 하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3차 분배가 사실 공동부유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서민들에게 이득이 가려면 자본가들의 손에서 일정한 그 돈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다른 것으로 써야죠. 네. 그래서 공동부유는 사실 뭐 자본가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나가면 안 좋을 수 있지만, 대부분 중국 국민들, 특히 뭐 아주 평범한 서민들, 중산층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게 민심에 맞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해온 그 플랫폼 독과점, 그리고 그 플랫폼 기업들 어차피 그 독과점 반독점법을 위반했어요. 예. 그러면 법을 위반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또 사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고, 게임 산업도 청소년에 안 좋다고 해서 많이 규제하고, 또 과거부터 중국 정부가 매년에 한 2~3번씩 약가 인하를 했는데, 과거에는 약가 인하를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30%, 40%, 50% 했다가 작년에는 어떤 특정 약품에 대해서 약가 인하를 95%까지 하는 약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부유는 그냥 뭐 구호 슬로건으로 외치는 뭐 당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든 어떤 이익의 이동이든, 너는 사실 약가 인하 90% 약가 인하는, 전 한국에서 약가 인하를 몇 %까지 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은 확실히 2년 전부터 약가 인하 그 강도가 높아졌고, 작년에는 확인해 보니까 어떤 약품은 90%대까지 약가를 인하하더라고요. 그 대신 90% 인하면 완전히 손해보고 팔으라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A 제약사도 뭐 독감 무슨 약이 있고 B도 있는데, 과거에는 50% 약가를 인하했지만 그 약가 인하를 통해서 중국의 건강보험 그 리스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약가를 50% 인하했지만 매출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건강보험, 그 의료보험 리스트에 들어가야지 각 그 병원에 방대하게, 네. 근데 그때는 딱 좋았는데, 작년부터 점점 약가 인하 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 제약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약사가 뭐 5개가 들어갔다. 근데 어떤 거는 50% 오케이. 어떤 거는 90%. 그러면 손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민간 병원이 절대적으로 적고, 대부분은 공립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지 뭐
그 판매량이 50배든 몇백 배든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 제약사들은 그 마이너스나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떤 공동부유로 가는 과정에서 내년, 호년에도 아마 또 특정 산업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공동부유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거예요. 네. 네, 지금까지는 그 시진핑 3년임 이후에 그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중에서도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공동 부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그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